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37살 이지연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4년, 결혼 6년 차. 서로를 여전히 좋아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가정인데도 문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허전함이 왜 결국 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엄마는 집 안구석에서 몰래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하자라는 말과 지금은 곤란해요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엄마가 낯선 남자와 들어온 그 장면. 그날 이후 나는 저렇게 살진 않겠다고 분명히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은 매일매일 선명해졌습니다. 엄마가 내는 웃음소리, 가짜처럼 느껴졌던 식사, 시간의 대화. 그 모든 순간이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나도 모르게 엄마를 흉내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다르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다르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내 안에 생긴 타인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출근 전엔 항상 뽀뽀를 해주고 주말엔 장도 봐주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가끔 너무 따뜻해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나도 엄마처럼 화병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면 사랑과 욕망은 반드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걸까요? 엄마는 늘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난 사랑이면 뭐든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싶었는데요. 결혼 6년 차. 내 믿음이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건 회사에서 새로 온 남자의 눈빛이 내게 꽂혔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가 날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 하나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엄마의 발자국을 밟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어느새 비슷한 길목에 서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한동안 거울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그 남자의 이름은 내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음에도 욕망에 끌린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변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나는 엄마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감정의 길에 조용히 발끝을 얹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얼굴이라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계약직 남자 직원 민준. 복도 끝에서 나와 마주칠 때면 항상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인사 말고는 별다른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자꾸만 기억에 남더군요. 도무지 흔적 없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점심시간 나가는 타이밍이 겹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잠시 정적에 묶였고 나는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김치볶음밥 드시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그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아, 죄송해요. 어제도 그거 드시는 거 봐서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기울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내 일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조차 내가 어떤 점심을 자주 먹는지는 모를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소리, 말투, 타이핑 속도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사무실 구석에서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히 책상에 엎드려 뭔가를 찾는 척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그 감정은 장난처럼 무르익어가고 있었지요. 퇴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고 있는데 폰에 알림 하나가 도착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오늘 표정 많이 지쳐 보이시던데요. 놀랐습니다.
언제 내 번호를 저장했는지조차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오는 그 문장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위로처럼 느껴졌을까요? 잠시 답장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단호하게 보내려 했지만 내 손가락은 이모티콘을 붙인 채 문장을 끝냈고 그 순간 이미 마음 한쪽은 들켜버렸던 겁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요.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말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가 외박하고 돌아와 내게 했던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문장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말에 내 마음은 이미 한 발 선 밖으로 나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퇴근이 느리게만 흘렀습니다.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도 머릿속엔 계속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지요. 딱 한 번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요. 그 문장을 보낸 사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조차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와 처음 대화를 나누기로 한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근처가 어색하다며 민주는 조금 떨어진 카페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보자고 했죠.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가려 했지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창문을 내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나아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말 들으면 더 슬퍼져요. 나는 웃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는 한참을 말 없이 내 손등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손끝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던 건 그저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불편하다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힘들 땐 말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눌러왔던 말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의 그 조용한 목소리 뒤에 깔리자 마치 허락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엄마가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날, 난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빠랑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 남자랑 같이 웃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등이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닿았고 그 체온 하나의 숨이 턱 막히듯 목이 메었지요. 울어도 돼요. 지금은 그냥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그 짧은 숨결이 내 귀 옆을 스쳤을 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그 역시 입술을 앙다문 채 나를 보고 있었어요. 망설임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기울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눈이 먼저 감겼습니다. 숨이 엉키고 생각이 멎고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나는 그 입술에 나를 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리고 천천히 내 턱선을 감싸며 두 번째 입맞춤을 더 깊게 이어갔고 나는 그 품에 안겨 오래도록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연애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유혹도 아니었고 단지 너무 오래 버티고 있던 한 여자가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지독하게도 따뜻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선 매일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엔 잘 주무셨어요? 점심엔 밥 드셨어요? 퇴근 무렵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뵙고 싶네요. 그 문장들 하나하나에 맥이 빠지고 심장이 조이는 듯한 감각이 들면서도 나는 단 하나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 대신 휴대폰을 엎어놓고 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지도 않았고 진동도 꺼두었고 가끔 울리는 알림에 남편이 의심이라도 할까봐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숨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문제였죠. 알림이 오지 않는 날이면 더 불안했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까? 내일은 당신 좋아하는 생선 사올게요.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어요. 그래, 요즘 좀 밝아졌네. 좋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히더군요. 그 사람을 안고 온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는 순간 나는 내 손이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출근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은 예전보다 정성스럽게 했지만 그건 나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위장수 같았거든요. 사무실에선 최대한 민준과 엇갈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의 책상 근처엔 일부러 가지 않았고 복도에서도 누군가 따라오면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결국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지연 씨, 복도 한복판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 민준이 내 등을 스치듯 불렀을 때 나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짧은 목소리에 다리가 저려왔고 입술이 마르고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요즘 피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를 빠르게 걸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도 같이 따라 붙었죠. 그날 후회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말이 길어질수록 나는 멈춰야 할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회의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연 씨가 아니라 당신 거울일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진짜로 거울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온 건 퇴근 30분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복도나 주차장, 이젠 피하실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다가 결국 지워버렸고 다시 메시지함에 들어가 확인했다는 것만 3번째였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 말 없이 퇴근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핸들은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고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내 호텔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회사 워크숍으로 묵었던 적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민준도 그걸 알았는지 로비 근처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셨어요.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내 앞에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나는 말없이 앉았고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물잔에 손가락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안쪽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지연 씨, 그날 이후 전 하루에 몇 번씩 당신 생각을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나간 그날이 계속 눈앞에서 반복되어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죠. 계속 저는 그걸 그냥 한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요? 그럼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가 말끝을 흐리지 않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고 그 안엔 내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 있었지요. 가끔 그날 내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후회했을까 아니면 기다렸던 순간처럼 보였을까. 그의 말은 조용히 내 안을 흔들었고 나는 입을 열지 않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기만 하고 가요. 딱 그 정도로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뒤로 돌아 창가에 섰습니다. 야경은 흐릿했고 빛은 가늘었으며 그는 입구 쪽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더 나빠질 걸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요. 지금 이 순간도요? 네. 심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 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의 허리 뒤로 팔을 감았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기댔습니다. 어깨에 닿은 그의 숨결, 목을 타고 내려오는 체온, 가볍게 닿았던 입술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멈출까요?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입술이 다시 더 뜨겁게 얽혔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하나 풀렸고 내 손이 그의 어깨를 지나 가슴팍에 닿았을 때 그는 손끝으로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긴 침묵 속 숨소리만 커졌고 허리를 감싸는 팔이 점점 강하게 끌어안기 시작했죠. 옷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졌고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조용히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 모든 것을 감정의 이름으로 붙들고 싶었습니다. 불륜이라기엔 너무 따뜻했고 사랑이라기엔 너무 늦었으며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방 속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나는 숨을 참은 듯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리더군요. 여보, 왔어. 남편 민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고 손엔 귤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다른 세상에 있다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응, 일찍 잘까 해서. 그래, 씻고 와. 따뜻한 물 받아놨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못했고 옷을 벗는 손이 망설였고 민준의 손길이 내 어깨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만졌던 자리마다 지금도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도 그 장면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팀장의 목소리를 들어도 내 귀엔 자꾸 민준의 숨결이 맴돌았고 눈앞엔 호텔방의 그림자만 어른거렸어요. 회의록을 쓰면서 실수만 3번을 했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식탁에 찌개를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요즘 날씨 쌀쌀해서 뜨끈한 게 좋더라고. 그 말에 웃어야 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고 국을 떠올렸고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나는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기 전까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요즘 바쁘지?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내 어깨를 쓸던 손길이 떠오르고 민재가 지금 내 손을 잡는다면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만 보면 마음이 놓여. 우리 이대로 쭉 가자.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입맞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진심 어린 다정함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해서가 아니었고 그냥 참을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준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손가락이 서너 번 멈췄고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내 호흡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지연 씨, 그가 놀란 듯 하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나요? 어디예요? 그날 갔던 호텔 근처 15분이면 도착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바로 끊었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차마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몇 분 뒤 민준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고 우린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 표정에 질문하지 않았고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보고도 조용히 손을 감싸기만 했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말 없이 안고 싶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다 알아요. 그는 내 등을 감싸 안았고 나는 입술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가볍게 겹치던 입술이 곧 깊어졌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타고 내려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츠가 어깨를 벗었고 스커트의 지퍼가 천천히 열렸고 내 속옷의 끈이 그 손끝에서 조심스레 미끄러졌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이마와 이마가 닿았을 땐 이미 서로의 체온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나야. 나는 그를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눕혔고 나는 그의 손길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체온이 남았고 그는 내 발목을 지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길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섞이고 입술이 닿고 온몸이 하나의 호흡으로 감겨왔습니다. 이건 욕망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던 충동. 그의 손끝이 가슴을 지나 내 목을 감싸 안을 때 나는 떨리는 입술로 그를 불렀습니다. 인준. 그는 나를 다시 안았고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서로의 온도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밤 거울도 말도 없었고 남은 건 땀과 숨 그리고 끝내 끊지 못한 죄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민준과 마지막 입맞춤을 나눈 밤.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는 짧은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잘 지내시죠? 정말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그저 이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말라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군요. 샤워를 하다가도 옷을 갈아입다가도 그가 만졌던 허리와 어깨가 먼저 떠올랐고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쓰다듬던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가볍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과 민재의 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오후 폰 화면에 띄워진 단 한 줄의 메시지. 엄마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그만해. 너 다 보여. 단 3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내가 먼저 걸었습니다. 숨을 가다듬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말에 엄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숨소리도 없이 내뱉듯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아? 근데 너는 더하더라.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사랑이라 착각했고 너는 알면서도 그 짓을 해. 도대체 뭐가 다른데? 너는 날 혐오했잖아. 그랬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고 무너지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고 침묵 끝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엄마가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고 우리 둘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떨리던 어깨가 이젠 숨을 헐떡이며 터질 듯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왜 엄마랑 똑같이 굴어? 싫었는데, 정말 싫었는데, 그렇게 말하다. 나는 울음보다 더 깊은 오열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했거든요. 지연 씨, 오늘은 꼭 얼굴 보고 싶어요.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 한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체온이 그대로 담긴 문장 같아서 나는 끝내 삭제하지 못했지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 민재가 말없이 슬리퍼 소리를 내며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오늘도 늦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늘 써온 변명인데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나는 시선을 피하며 코트를 벗었고 가방에서 폰을 꺼내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심한 척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민재는 스포츠 뉴스를 틀어두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반찬을 옮기며 평소처럼 작은 농담을 하나 건넸지만 그는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용한 식탁 위로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진동도 아니고 알림음. 나는 얼어붙었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폰 좀 울리네. 요즘은 밤에도 바쁘네. 그는 웃는 듯한 얼굴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말리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의 메시지. 미리 보기로 뜬 첫 문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요. 오늘만큼은 꼭 보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폰을 내려놓았고 숟가락 소리마저 멈춘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참 피곤해 보이더라. 그가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일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흐르는 공기는 이 집안에서 나는 가장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재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느렸고 나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봤다. 그의 눈빛은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 하나 지우지 못했던 그 흔들린 손끝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거란 걸 예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캐묻지도 않았지만 내 말투와 표정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물을 건네다 말고 손을 멈췄고 하루는 밥을 다 먹고도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고 그날 저녁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눈 마주치는 게 더 두렵니? 남편이야? 아니면 너 자신이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가 절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숨도 안 쉬어진 채 나는 귀만 열어두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경고였어요.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더 잔인했어요. 우리 딸 건들지 마. 딱 그렇게요. 그 한 문장이 말은 자르듯 했지만 그 안에는 애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말투를 알거든요. 그렇게 짧게 단정하게 말하는 건 이미 많은 걸 포기했을 때뿐이라는 걸요. 엄마는 이제 내게 화낼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그만두자고 했어. 내 질문은 떨렸고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우리 둘 다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우연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날 보여준 눈빛을 기억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준혁은 나를 잡아주려 하고 나는 그 두 사이에서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창문을 열었는데도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터질 듯한 통증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울음은 많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왜 찾아갔어? 왜 나 대신 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건 거야?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넌 지금 말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앞을 막은 거야.
엄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엄마 역시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을 거라는 걸요.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엄마에게 얼마나 나짓고 끔찍한 감정이었는지를요. 나는 어릴 때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지금 내 그림자를 똑같이 밟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무심히 물었지만 그 말은 마치 가슴 안쪽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늘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랑해요? 반찬을 입에 넣던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물을 마시던 손이 컵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뭐가? 나는 애써 가볍게 되물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의외로 진지했고 두 눈동자엔 어떤 판단도 없이 고요한 궁금증만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 엄마도 그런 적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고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순수했고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그랬어.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은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 했어? 나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오히려 떨렸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요즘 엄마가 자주 멍하니 있잖아요. TV도 안 보고 말도 없고 가끔씩 울 것 같기도 하고 아빠랑 말할 때도 웃지 않고 그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조각처럼 심장에 박혔고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나는 말을 이으려다 눈을 감았어요.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이 아이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했고 그 순간 숨이 목에서 걸려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내 앞으로 물티슈를 건넸고 나는 웃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그냥 혼자 아픈 거야. 말하면 안 되는 사랑도 있거든.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이도 더 묻지 않았고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조용한 식탁 위에서 한 그릇의 밥을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그 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란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아.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저녁,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고 물 흐르던 소리만 남은 싱크대 앞에서 몸을 돌리지 못한 채 조용히 물만 잠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부터 그는 대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 한마디는 묻겠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 앞치마 매듭을 고쳐 매는 척했습니다. 응. 무슨 얘기? 입술 끝이 조금 떨렸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너 많이 멀어졌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말투도 달라졌고 눈도 자꾸 피하더라. 그는 조용히 한 단어씩 내게 돌을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너한테 연락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겠다는 말도 오해라는 말도 입에 맴돌았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숨을 들이쉬었고 나는 무언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너한텐 늘 관심 있었어. 근데 너 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 옆에 내가 없더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고 나는 뒤로 의자에 앉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주먹을 치든 고함을 지르든 그게 이보다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결국 입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흐트러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지쳐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오래 텅 비어 있었는지 알았어. 그게 나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던 거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무언가 삼키는 듯 했어요. 사랑했었냐고는 안 물을게.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너를 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붙잡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집의 공기가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나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남은 울음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민재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고 짐을 싸지도 않았죠. 평소처럼 일어나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함이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손끝은 여전히 조용했고 양말을 꺼내는 서랍도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나는 이틀째 식탁에 제대로 앉지 못했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무언의 눈빛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말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습니다. 언제 나갈 거냐는 말 대신 언제 스스로 판단할래라는 침묵의 기압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자꾸만 눈을 피하게 되었죠.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눈빛은 흐리고 입가엔 늘 말하지 못한 대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서의 메시지는 없었죠.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말하면 안 되는 사랑도 있거든. 나는 말했지만 이젠 그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의 침묵, 남편의 침묵, 그리고 나의 침묵.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소리는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변하지 않았죠. 그의 식사 습관도 드라마를 보는 자세도 내게 건네는 잘 자라는 짧은 인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함이 지금의 나에겐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알고 있었죠. 이 집에서 누가 떠나야 하는지. 짐을 쌌던 사람도 없고 떠나라고 말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더 확실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죠. 어느 늦은 밤 나는 작은 가방을 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노트북, 화장품, 그리고 민준과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셀카 한 장. 그 사진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주머니에 구겨 넣었죠. 그날 밤 민재는 여전히 소파에서 잤고 나는 아이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고리를 한 번 쥐었다가 소리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살금살금 익숙한 현관문을 스스로 열었죠. 엄마 집에 며칠 짐을 풀게 됐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 치워놨다. 그 말 한 줄이 전부였고 식탁 위엔 익숙한 반찬들만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상 위에 엄마의 시선만은 뜨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질을 하면서 한 번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말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한 번도 언제 들어갈 거니라는 말도 무슨 일 있었냐는 질문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끼니마다 밥그릇을 말없이 채워주었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아이도, 그리고 민준도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았어요. 나는 내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어쩐지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마당에 쌓인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 씨,
민재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컥 떨렸고 숨이 목에서 걸렸죠. 여보세요. 내가 낸 목소리는 낯설 만큼 작았습니다. 지연 씨 아직 거기 있지? 네, 무슨 일이신데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민재 요즘 좀 이상해서. 회사도 며칠째 안 나오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혹시 내가 뭔가 아나 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재가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건 그도 나처럼 혼란 속에서 숨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나는 어딘가 싸늘한 물에 발끝을 담근 듯 심장이 식어갔어요. 몰랐어요. 연락도 안 왔고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의 번호를 찾았죠. 하지만 화면만 보다 다시 꺼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죠.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려던 순간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수건을 내밀었죠. 눈 가리고 자. 머리 아프니까. 나는 수건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그 사람도 안 기다려. 엄마 진짜야. 그냥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래.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묻혀있던 내 얼굴 위로 부드럽지만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눈을 떴어요. 밤새 눈물이 말라붙은 듯 눈가가 뻑뻑했지만 어쩐지 가볍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묻지 않았고 아침상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세워 앉아 국을 떠먹으며 숟가락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내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식탁의 끝에 앉은 그녀의 손끝은 오늘따라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한 번 더 열고 그 안에 넣지 않았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민준과의 사진. 나는 그것을 조용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또 하나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엔 아직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고 나는 그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창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인재. 그리고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아이 데리러 갈게. 보내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것, 그 뒤에 오는 책임과 무게는 내가 다시 걸어야 할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감나무 가지에 다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등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돌아갈게요. 엄마는 돌아보지 않고 단지 한 손으로 내 팔을 툭툭 두 번 쳤습니다. 그래, 이젠 그만 울고 살아. 그 짧은 말에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나는 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쓰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끝내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잡지 않는 그 거리 위를 혼자 걸었습니다. 무겁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 길을 밟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더라 엄마와 똑같은 밤에 무너진 고백 엄마처럼 살진 않겠다고 말했었죠. 그날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사람과 마주 앉은 밤
차가운 물찬 속에 내 흔들림이 비쳤어요. 외롭다는 말 똑같이 했네요. 엄마랑은 다를 줄 알았죠. 하지만 나도 어디 기대고 싶었어요. 사랑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품이 따뜻했단 이유로 죄를 안고 잠들었죠. 지독하게 미워했는데 이해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비난하던 엄마의 침묵 이제야 들리네요. 나도 몰래 닮아가는 말투, 닮아가는 거짓, 내가 싫어하던 모습이 하나씩 스며들어요. 엄마는 틀렸다고 믿었죠. 근데 지금 난 엄마의 그림자에 기대 있네요. 누구보다 날 닮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결국은 나도 같은 침대 위에 있었죠. 나만은 아닐 거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오늘 그 말 한마디 나도 외로웠어.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43, 서울 망원동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 준비 없이 남겨졌지요. 그 후로 내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는 불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품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려 합니다. 출근길에 무심히 내민 손에 민수가 잠깐 눈길을 줬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요. 웃으며 출장 갔다 올게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손을 쥐는 힘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고 나는 커피포트를 내려놓으며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어요. 참 바보같이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민수의 귀가 시간을 맞춰 밥을 지었고 TV 소리를 줄인 채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카톡 마지막 창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야근인가 회식인가 수십 번 핑계를 떠올리다가 결국 밤 11시가 넘어가고서야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만 기계처럼 반복되었고 한밤중에 낯선 불안이 가슴 아래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5번, 6번 전화를 눌렀던 그 손끝이 저릿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어제 민수 씨 출근 안 하셨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그제야 심장이 뚝 떨어졌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니요, 전 출장 간다고 해서요. 부산이요. 직원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출장 일정
없던데요. 내부 일정표에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엔 캐리어도 없었고 민수가 출장 간다고. 죄송하지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소화기를 내리고 나는 거실에 앉아 두 손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핸드폰을 들고 검색창을 열어 남편 실종 시 신고 방법까지 치다가 다시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어떤 생채기가 문을 긋듯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현관문 앞에 붙은 노란 종이 한 장을 보고 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채무자 김민수, 1차 독촉장. 채무금 7,300만 원. 채권자 박우호. 붉은 글씨와 사인펜로 갈겨 쓴 협박성 문장들. 보증인의 이름도 없이. 내 집 대문에 붙은 이 낯선 현실은 정말이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어이없고 얼얼했어요. 민수,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이 종이를 떼어내려다 멈췄어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정말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던 겁니다. 현관 앞에 쪼그려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입고 나간 셔츠와 구두, 그리고 빠듯하게 굴러가던 내 일상, 모든 게 도둑처럼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가 예고 없이 떠나간 날의 전부였지요. 민수가 사라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 들어있던 하얀 봉투 하나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채무자 김민수, 금액 7,300만 원, 3차 독촉. 처음엔 그냥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남편 이름으로 된 뒤지라면 분명히 내게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넘기자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보증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뭐야? 왜 내 도장이? 나는 서랍을 뒤졌어요. 서류며 통장이며 이것저것 꺼내며 확인했는데 남편의 서류철에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인감이 찍혀있는 대출 계약서가 있었어요. 사인도 내 필체가 맞는 듯 아닌 듯 했지만 그날 나는 무서워서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문 앞에 젖은 구두 소리가 들렸죠. 나는 현관을 반쯤 열고 말했어요. 누구세요? 김민수 씨 아내분 맞으시죠?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부부면 공동 책임입니다. 남편이 사라졌다고 해서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고 마치 내 삶을 꿰뚫고 말하는 듯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면 직접 경찰서 가셔도 됩니다. 민수 씨가 본인 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실 거면 말이죠.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로 도망쳤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유일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인 예린이요.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와. 그 동네 더 있어봤자 너만 망가져. 예린이 말하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날 새벽 겨우 한 가방을 싸서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불빛 사이로 내가 살던 집,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일상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장 한 구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만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도망친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남은 사람만 이렇게 망가져야 해? 그날 처음으로 분노가 눈물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예린의 집에 도착했어요. 낯선 방에 눕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었고 그 울음은 그날 밤 이불이 아니라 나를 덮고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 내 가슴에 앉아 있었지요. 이사 온 지 3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린의 집에 계속 신세만 질 수 없을 것 같아 구한 원룸. 창이 작고
햇살은 잘 안 들었고 벽지는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도망쳐 온 공간이라도 누가 날 찾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절실한 위로였어요. 그날은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집에 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그리고 남편과도 알던 사람 태준. 그는 놀란 듯 웃었고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뭐 해요? 나 여기 근처로 이사 왔어요. 혼자.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고 같이 걸어도 되냐며 옆에 섰어요. 집 앞까지 와서 헤어지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밥 같이 먹을래요? 도시락보단 나아요. 나는 거절할 이유를 떠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따뜻한 국이 그리웠어요. 우리는 근처 국밥집에 앉았고 서로 별말 없이 국을 떠먹다가 태준이 말했어요. 민수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많이 힘들었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도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냥 너무 갑자기였어요. 그 사람, 그날 아침엔 밥 먹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는데 태준은 말없이 물을 따라줬어요. 그 눈빛은 측은함보다 조심스러운 연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닐우산 하나를 펴고 둘이 그 밑으로 들어섰죠. 우산 사이 간격이 좁았고 어깨가 조금씩 닿았어요. 나는 숨을 조금 짧게 쉬었고 태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가 멈췄고 나도 멈췄어요. 비가 머리카락을 타고 목선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는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는 걸 볼 때마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이 내 귓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그 말이 왜 입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처럼 나 자신에게 되뇌듯 말했어요. 밥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웃었어요. 우리 술 한 잔만 더 할래요. 집에 가기 아쉬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눴고 비가 내리는 테이블 너머로 나는 말했어요. 사람이 너무 오래 무너지면 어느 날은 그냥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어져요. 그 말에 태주는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대로 말했어요. 이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밤 나 좀 데려가 줘요. 그가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음을 옮기는 내 발끝이 떨렸고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습기 머문 공기가 무거웠어요. 태준이 수건을 내밀었고 나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 후회를 하고라도 사람이 안고 싶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손끝을 잡았고 나는 눈을 감고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입맞춤은 조용했어요. 충동도 욕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온이었어요. 손끝이 옷깃을 따라 내려오고 나는 스스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나 좀 느끼게 해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밤은 말 대신 온기로 이어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엉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이불 위로 번져가던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아침은 아무 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보다 먼저 느껴진 건 이불 안의 온기였고 그 옆에 누워있는 태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남긴 감정은 생각보다 무겁고 조용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그 역시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잠깐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많이 어색하네요. 그도 작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온 것도, 내가 그에게 안긴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여왔어요. 밤의 온기보다 아침의 침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입을 열자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말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말이 참 다정했고 동시에 참 무서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였거든요.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쓰던 식기 세트를 떠올렸고 그가 끓여준 라면, 같이 보던 넷플릭스 드라마,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마치 비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은 필요한 밤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낮이 되자 함께 마트에 갔고 생필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 번도 민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밤은 마치 약속처럼 묻어두기로 한 듯.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혹시 내일 저녁도 같이 먹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그의 숨이 더 오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작은 방 안에 앉았습니다. 낯선 침대, 차가운 베개, 그리고 익숙한 외로움.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어제는 실수였을까 아니면 시작일까?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내 몸은 확실히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 마음은 조금 더 그에게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껴안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오늘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를 스스로 낯설게 바라봤고 단추를 하나 더 채우려다 다시 풀어내는 걸 반복했어요. 입술은 바르다 말다 다시 지웠고 손목에 뿌린 향수는 무심한 듯 조심스럽게 번졌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건지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이 내 안에서 너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태주는 예전보다 단정했고 옷깃은 가지런했고 눈빛은 묘하게 덜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심한 듯 대화를 나눴고 간단한 파스타를 먹었지만 내내 포크질보다 잔을 드는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 들어가긴 이르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끈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놓았고 그 동작 하나로 충분히 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차가 조용히 출발했고 차 안은 말보다 숨소리만 잦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지금 멈추면 돼.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오면 돼. 하지만 멈출 수 있을까?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고 나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댔어요. 현관 센서등이 꺼지자 어둠이 덮쳤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가 먼저 다가와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나를 더 무너뜨렸어요. 그의 입술이 내 뺨에 살짝 닿을 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움직임을 그대로 다 느끼고 싶었어요. 입술이 천천히 턱선을 타고 내 입술에 닿았고 그 순간 내가 먼저 목을 젖혔어요. 피하지 않았고 밀어내지 않았고 대신 한 발 더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가슴께 셔츠 단추를 풀며 물었어요. 계속 참은 거죠. 그는 숨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허락해주기만 기다렸어요. 셔츠가 어깨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며 나는 손끝으로 그의 팔을 쓸었어요. 살짝 떨리는 그 감각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고 내 몸도 어느새 속도도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스쳤을 때 나는 허리를 약간 들었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손을
그의 뒷목에 얹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귀를 훑고 지금 멈춰도 돼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싫어요. 지금은 멈추지 마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마치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고 그의 시선이 내 쇄골에 머무를 때 나는 두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대 위로 등을 기대며 나는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이불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손길, 허벅지를 타고 내려오는 입맞춤,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숨. 우리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고 내 심장은 그와 맞닿은 피부 아래에서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나 지금 당신밖에 안 보여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이불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과 죄책감과 상처를 하나씩 벗어놓았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었고 사랑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함께였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이치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먼저 내 손등을 확인했어요.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했던 것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어젯밤의 감정은 이불 속 체온처럼 금세 식어가고 있었어요. 곁에 누워있던 태주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민수가 코를 골던 밤과 겹쳐 들리는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발끝으로 바닥을 딛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죄책감도 후회도 없다는 게 이상할 만큼요. 도리어 어제보다 지금이 더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마음 한가운데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고 태준이 셔츠를 반쯤 걸친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순간 우린 원래 이런 사이였던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푹 잤어요.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진한 블랙커피. 어제와는 다르게 말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이 익숙하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건 연인이 아니라 같이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는 식탁 위에서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 씨,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대신 손끝에 힘을 주지도 않았어요. 응.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내가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나는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가 필요했어요. 우리 둘 다. 그 대화 이후 나는 태준의 집을 나섰어요. 현관에 나서며 신발을 신을 때 그가 내 외투를 조심스럽게 챙겨 입혀줬어요. 민수는 그런 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외투를 얹어주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사람이 해주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열어 민수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껐어요. 이미 해지된 번호, 저장된 사진, 지워진 메시지. 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 하나가 어떤 무게로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젯밤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떠올랐고 그 장면 속에 나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안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안기고 누군가의 온기를 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조금 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나 살고 싶었어.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민수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하는 자기 변명 같은 고백이었을지도 몰라요. 태준의 집에 처음 옷장을 들여놓은 날, 나는 옷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게 같이 살자는 의미라는 걸 알면서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정말 내 새로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선반 위에 내 향수를 놓는 손이 잠시 멈췄고
그 작은 병 하나가 전부를 바꾸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짜장라면을 끓여 먹었고 소파에 앉아 영화도 아닌 유튜브 쇼츠를 무심히 넘겼어요. 둘 다 말이 없었고 그 무말함 속에서도 불편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이 더욱 깊은 어둠처럼 천천히 방 안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 태준이 내 이름을 부르며 옆으로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그냥 안고 잘래요? 그 말이 너무 조용했기에 나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게 더 좋아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에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불은 꺼졌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를 감쌌고 그 품 안의 체온이 점점 내 등을 따라 스며들었어요. 나는 숨을 살짝 들이마셨고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댔을 때 그 한숨처럼 떨어지는 키스가 내 어깨 아래로 전류처럼 번졌어요. 그의 손이 내 팔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가슴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이불 안에서 허리를 살짝 그의 쪽으로 트었습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사이엔 말보다 확실한 신호가 오갔어요. 그의 입술이 다시 목선을 훑었고 나는 그 순간 팔을 들어 그의 뒷목을 감쌌어요. 손끝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의 숨이 내 귓불을 적셨을 때 기다렸어요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안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그의 허벅지를 따라 다리를 엉키게 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상의를 타고 들어와 등 라인을 따라 내려가며 나는 얇은 티셔츠의 끝단을 쥐고 살짝 올렸어요.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내 허리를 감싼 손으로 천천히 나를 눕히며 이불 안의 공간을 더 좁혔고 입맞춤은 조금 더 깊어졌고 그 사이 내 다리는 그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셔츠가 벗겨지고 가슴 위로 손이 올라올 때 나는 그 손길에 익숙해지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감각은 너무도 새로운 것이었죠. 그의 무릎이 내 허벅지 안쪽을 살짝 밀어내며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았고 나는 그에게서 나는 미묘한 향에 눈을 감았어요. 이불 속 체온은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의 땀방울이 닿기 시작할 때쯤 그는 손끝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널 품고 있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나는 그의 볼을 감싸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나만 느껴줘요. 이불은 이미 바닥에 밀려나 있었고 침대 시트 위엔 두 사람의 온기가 겹쳐 흐르고 있었어요. 입술과 입술 사이, 손끝과 허벅지 사이, 그리고 시선과 심장 사이의 거리까지 모든 게 딱 한 꺼풀만 남은 채로 엉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온몸으로 지금의 시간을 새겼습니다. 민수가 해주지 않았던 것들 나는 그에게 다 허락했고 그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도 아니고 누구를 대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깨어나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 만큼 태준의 집은 조금씩 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옷장 한 칸이 아닌 욕실 선반 위에 놓인 내 스킨과 향수, 주방 찬장에 자리 잡은 내 머그잔 하나까지 그의 생활 속에 내가 들어앉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태주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 만난 지 딱 100일이래요. 기념일 챙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꺼낸 건 작고 은은한 반지였습니다. 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반지 하나에 담긴 의미가 전부 전해졌어요.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반지는 내 왼손 4번째 손가락에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왔고 내 마음속에 아직 덜 정리된 사람의 이름 위에 조용히 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받아도 되는 반지예요. 무겁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그 손가락에 맞게 살자고, 우리.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민수는 그런 말 한 번 해준 적 없었지요. 함께 산다는 게 그저 동거하거나 결혼해서 하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태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 일정을 기억했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나 음식의 취향까지 익혔고 무엇보다 말없이 참는 나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응. 거짓말. 응,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게 편해서 겁도 나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내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 내 손가락을 꼭 쥐어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함께 먹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일 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 곁에 살겠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더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가 민수 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태준이 출근한 뒤 나는 모처럼 혼자 카페에 나왔습니다.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고 커피잔에 손을 얹는 감각이 괜히 좋았어요.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정말로 나는 여기서 새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담담한 예감 같은 게 들던 순간이었지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어요. 지금 시간 괜찮아? 사진 하나만 봐줘. 뜬금없는 메시지였지만 예린의 말투가 어딘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미지 하나가 곧바로 도착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열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을 뻔했어요. 사진 속 뒷모습이었지만 그건 민수였습니다. 길가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고개를 기울인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맨 모습. 그 자세, 그 헤어스타일. 무릎을 조금 구부정하게 세운 채 서 있는 버릇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곧바로 예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어제 퇴근하다가 마주쳤어. 처음엔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민수더라고. 얼굴 좀 말랐고 수염도 좀 있었지만 확실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돌아온 것 같아, 수진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사람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박살내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돌아와 길거리를 걷고 있다니 숨이 가빠졌어요. 문득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제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이 손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라며 웃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낯설게 보였고 커피잔에 비친 내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수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건 당연했어요. 그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쩌면 그 번호가 다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 같은 걸 했던 거예요. 카페를 나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준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두 개였어요. 한쪽은 그 사람이 돌아왔으니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 한구석에 그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 사진 한 장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태준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고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이 질문만 수십 번 되뇌고 있었지요. 수진 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고 나는 잠깐 숨을 고르다 말했어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던 하루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그 나머지가
그를 멀리 밀어낸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날 대화는 자꾸만 어긋났고 나는 대답을 반복해서 묻거나 멍하니 밥을 씹고만 있었어요. 태주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 기대는 것도 어쩐지 조심스러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자 나는 잠깐 손가락을 움찔하다가 억지로 힘을 뺐어요.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사이였는데 오늘따라 그 모든 움직임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빨리 안정을 찾으려 한 걸까봐. 그게 두려워졌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괜찮아요. 당신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나는 도리어 더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가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게 가혹하게 다정한 말이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누웠어요. 그는 먼저 등을 돌렸고 나는 뒤늦게 그의 등 너머를 보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사진 속 말라있던 얼굴, 도망치듯 사라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그의 모습. 아직 내게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그 남자.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쩌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올까봐.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연락을 기다렸던 걸까요? 태준일까요? 아니면 민수였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너무 쉽게 멈춰버렸고 그 자체가 내 감정을 증명해버리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태준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늘 그래왔듯 나를 배려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자청하고 밤엔 이불을 덮어주며 등을 두드려줬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모든 따뜻함이 어느 순간부터 이질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내가 그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수진 씨, 일요일엔 영화 보러 갈까요? 태준이 웃으며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엔 기대감이 없었고 그걸 안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관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은 자막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무심코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건 피한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닌 유한 거리의 시그널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던 길, 태준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 편해요? 나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질문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묵직한 질문처럼 들렸어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도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를 안지 않았어요. 나는 거실에 남았고 그는 침실로 먼저 들어갔어요. 불 꺼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나는 민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내 안에 남은 건 점점 흐려져가는 확신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람도 아니었고 배달의 발림도 아니었어요. 발신 번호가 떴는데 이상하게 그 번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한때 매일 누르던 숫자의 조합이 어딘가 기억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번호는 내가 직접 저장했던 이름을 삭제했을 뿐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멈췄고 벨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손떨림은 거짓말처럼 컸어요. 그는 지금 내게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겁니다. 2년 만에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던 그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수진아, 나야. 할 말이 있어.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5글자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두 번째 삶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껐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던 순간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밀었어요. 그건 무의식이었고 그 자신도 놀란 듯 말없이 손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 결국 나였어요. 오늘 혼자 있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혼자 잘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는 대신 기다리기로 한 거겠지요. 불 꺼진 방,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민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할 말이 있어. 그 말 뒤에 이어질 수많은 문장을 떠올려 봤어요. 변명 사과 혹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 그 어떤 말도 지금의 나를 흔들기엔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에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결국 할 말이 있다면 직접 하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분 뒤 그의 답이 왔습니다. 좋아. 3시 망원시장 입구 커피숍. 나 혼자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내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거리. 하지만 낯선 공기 속에 그는 정말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그 이름 하나로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고 내가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눈으로 마주치는 순간 그가 현실이라는 게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말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짓 하나에 울컥할 뻔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앉았고 그도 다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먼저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식탁에 앉았던 사람처럼 그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너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과. 2년 넘게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그 조용한 숨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때 너무 겁이 났어. 너한테까지 그 빚이 번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미안해. 정말로 미안했어. 그 말이 맞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겁이 많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가 나를 지우고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도무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지금은 나 다른 사람과 살아. 그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이 알고 있던 내 이름이 아직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너 많이 사랑하겠지.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눈을 보면서 태준의 이름을 쉽게 말할 수 없었고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걸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수진아.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고개를 돌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부턴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내 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길게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발걸음보다 더 깊은 소리였고 내 안에 남아있던 민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태준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인 바닥, 주방에 반쯤 남겨진 커피 냄새, 욕실 문 틈으로 새어나온 김까지. 모든 게 익숙해서 더 낯설었어요. 왔어요? 태준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반겼지만 나는 그 인사에 미소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벗었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냥 예전 일이 생각나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쥐지 않았어요. 손끝이 맞닿았지만 온기가 없었고 그는 그 차가움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혹시 그가 말을 이었어요. 다시 연락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얘보다 더 또렷한 대답이었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배신, 이해, 체념, 혹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기대. 말해줘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텐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도리어 그를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를 믿고 있지만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거짓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묻어 있었는지는 아마 그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지 않는 거리, 그 짧은 거리 속에서 나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에 내 마음은 자꾸만 안으로 접혀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결정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결론을 내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그 번호가 다시 화면에 뜬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억하는 이름을 부르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건 도망쳤던 남자 그대로라는 걸.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사라졌던 시간 동안 내가 살아낸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대신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 기다림마저도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애정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아팠어요. 짐을 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에 들였던 건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가 내게 준 단지는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뒀고 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랑했던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진심으로 외면했으니까요.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한 번만 연락해줘요. 그 말만 믿고 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나왔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나는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 그 사람의 체온,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줬던 모든 밤을 나는 스스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이제 혼자서라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말도 없이 문도 닫지 않고 떠났죠. 사채 쪽지를 들고 난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집도 사람도 다 떠났고 전기세마저 끊긴 밤, 그때 알았죠. 사랑은 끝났다는 걸.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도망친 건 당신이었죠. 혼자 견딘 그날들 속 누군가 날 안아준 거예요. 숨죽인 밤을 지나 지켜준 그 남자가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뭐였겠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죠. 묻지도 않고 감쌌죠. 내 어깨 위에 놓인 손 하나가 세상을 견디게 했어요. 남의 아내라는 무게에 눈물도 숨겨야 했지만 그 품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죠.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남겨진 난 살아야 했죠. 도망간 당신의 목까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았어요. 내 안에 남은 일은. 그래서 더 조용히 나를 안아줬던 거예요. 이제와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도 내 마음은 그날 새벽처럼 차가워졌어요.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끝난 건 오래전이죠. 처음으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지켜준 그 남자가 진짜였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버린 나의 하루들